파리 생제르맹이 시즌이 끝나자마자 유럽 전체를 놓고 봐도 가장 빠르게 이적 시장을 시작하는 팀 중에 하나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음바페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나는 게 확정이 됐죠. 음바페가 이미 5월 초에 팀을 떠난다는 영상을 올리면서 떠나는 것이 확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이적 시장을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르키프의 보도입니다. 베르나르도 실바와 흡입차를 몇 달 동안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비 시몬스도 펄스9으로 두는 것을 다음 시즌에 고민 중입니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가 이강인 선수와 크게 관련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베르나르도 실바는 이강인 선수처럼 왼발을 쓰는 플레이메이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위치에 모두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상위 호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의 입지가 베르나르도 실바가 영입이 되면 아무래도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가 거의 매년 팀을 떠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늘상 남았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시즌에도 파리 생제르맹이나 바르셀로나 두 팀 중에 한 팀을 선택해서 떠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은 그 어떤 시즌보다 베르나르도 실바가 맨시티를 떠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즌이에요. 왜냐면 베르나르도 실바와의 계약에 이번 시즌부터 5천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로마노 기자의 보도인데 5천만 파운드 정도 되면 870억 정도가 되는 금액이에요. 그동안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가 팀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적료가 기본적으로 매우 높은 선수였기 때문이죠. 바르셀로나가 지난 시즌에 정말 진지하게 노렸었거든요.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도 드림클럽이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떠나고 싶은 마음이 컸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맨시티가 이적료로 요구했던 금액이 8천만 파운드 정도였습니다. 이게 하나로 따지면 1,400억 정도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지난 시즌에 특히나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입을 못했고, 파리 생제르맹도 지난 시즌에 하무스라던가 무안이 이런 큰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베르나르도 실바를 영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시즌에 베르나르도 실바가 팀에 남으면서 재계약을 했죠. 근데 이 재계약을 했을 때 포함된 조항이 바로 이 5천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조항이에요. 이게 작년에 베르나르도 실바가 재계약을 할 때 나왔던 로마노의 보도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지난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가 베르나르도 실바를 노렸지만 베르나르도 실바를 지키는데 맨시티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집중을 할 것입니다, 맨시티에. 그런데 5천만 파운드의 방출 조항을 포함을 한 계약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베르나르도 실바가 계속 나가고 싶어 하니까 최소한의 금액을 바이아웃으로 설정해 둔 거고, 저 정도 금액이면 음바페가 나가는 파리 생제르맹이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시즌의 파리 생제르맹의 전술과 다음 시즌의 파리 생제르맹의 전술을 살펴봐야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가 왔을 때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위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이번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이 초반에 엔리케 감독이 구상했던 전술은 변형 3백에 가까웠죠. 그러니까 왼쪽 풀백에 리카 헤르난데스가 센터백도 뛸 수 있고 왼쪽 풀백도 뛸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오버래핑보다는 센터백으로 약간 좁혀 들어가면서 3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리카 헤르난데스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이제 어떠한 형태가 되냐면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3백이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공격적인 풀백 하키미가 있다 보니까 하키미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됐죠. 올라갔을 때 직선적으로 올라갈 때도 있고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마치 인버티드 풀백처럼 움직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에메리까지 약간 공격적으로 올라가 주면서 오른쪽 라인에서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되는 이런 형태였어요. 그리고 시즌 초반에는 덴벨레가 팀에 적응하기 전까지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라인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주전자원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 위치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어느 정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발휘를 했었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있을 때 특히나 에메리, 하키미 이 두 명의 선수들과 같이 있을 때 일단 볼을 주고받는 이러한 형태가 워낙에 잘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음바페가 반대편에 있는데 오른쪽 라인에 선수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리카 헤르난데스는 올라가지 않고 하키미는 공격적으로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오른쪽 라인의 무게감이 더 실리는 이러한 전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이강인과 하키미, 에메리가 있는 한쪽 측면에 쏠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강인이 측면으로 넓게 벌려줘요. 시즌 초반에는 약간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하키미가 올라갈 때도 있었는데 오히려 엘리케 감독이 몇 경기가 지나니까 이강인 선수를 측면에 넓게 배치를 했죠. 그래서 넓게 배치하면서 경기장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이강인 선수가 가져갈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한쪽 측면으로 수비가 쏠릴 때 이때 음바페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 이강인이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라인에 수비를 쏠리게 만들어 놓고 음바페가 뛰어 들어가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 놨을 때 이강인의 스루 패스 능력이 시즌 초반 그리고 초중반까지도 되게 잘 발휘가 됐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 오른쪽 라인에 이강인, 하키미, 에메리 요 이제 오른쪽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저돌적인 선수들은 아니라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상대 수비가 한쪽 측면에 쏠리잖아요. 그런데 도전적으로 이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약간 안 나왔어요. 이제 개개인의 그런 퍼포먼스로 뭔가 이 밀집 수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드리블러가 없었죠. 기본적으로는 상대 수비 라인을 뭐 3-4명을 제끼면서 올라가는 이러한 이제 드리블보다는 이강인 선수는 볼을 안정적으로 좀 소유를 해주고 뺏기지 않는 그런 드리블에 가깝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덴벨레가 팀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덴벨레가 오른쪽 측면에 나왔죠. 그래서 덴벨레가 실제로 굉장히 저돌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이번 시즌에 매우 잘해줬고, 그리고 패스적인 능력도 본인이 스루 패스를 찔러주는 공격적인 패스에 재능이 있다는 걸 이번 시즌 보여주면서 덴벨레가 돌파도 되고 패스가 되는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이 오른쪽 라인에서 덴벨레가 주전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죠. 음바페가 가운데로 좀 들어가 버리니까 왼쪽 라인이 너무 공격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음바페가 가운데로 들어가면 이 왼쪽 라인에 대한 수비를 해야 되는데 에메리도 좀 올라가 있고, 그 당시에는 왼쪽에 비티냐가 나왔는데 비티냐가 왼쪽 라인에 수비를 나가버리면 우가르테가 혼자 너무 넓은 공간을 커버한다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티냐가 음바페가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본인이 고립이 되었거나 아니면 도와주는 선수가 좀 없으니까 오른쪽에 비해 약간 외롭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티냐가 본인의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왼쪽으로 빠져나와서 플레이하는 걸 비티냐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비티냐가 저 위치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위치에 이강인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 왼쪽 라인에 나오면서, 그리고 우가르테가 아무래도 엘리케 감독이 좋아하지 않는 약간 투박한 수비형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비티냐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려가고 이강인이 왼쪽에 좀 배치가 많이 됐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강인 선수는 측면으로 빠질 수 있는 역할을 이미 마요르카 때부터 해봤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왼쪽 측면 공격을 이강인 선수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마요르카에서 이미 중앙과 측면을 오가면서 이 역할이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정말 잘했던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의 이 넓은 활동 반경을 살려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여기서도 이강인이 너무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강인 선수를 주전으로 썼던 건 이런 밸런스를 맞춰주는 멀티플레이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 게임과 아시안컵 이제 두 번의 대회를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출이 되었을 때 전술이 여기서 약간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이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가 아마 대회에 차출되지 않았으면 계속 주전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강인이 빠져 있을 때 이 자리에서 이강인처럼 음바페의 뒷공간을 좀 커버를 해주는, 공격적으로 수비적으로 둘 다 희생할 수 있는 선수가 딱히 없었던 거예요. 이제 파비안 루이스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비티냐가 완전히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자리를 잡아서 여기에 나오는 선수가 파비안 루이스였거든요. 근데 파비안 루이스도 비티냐처럼 측면으로 빠져서 하는 플레이가 장점인 선수라던가 익숙한 선수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파비안 루이스가 약간 고생을 했어요. 처음에는 음바페가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면 왼쪽 라인이 공수양면으로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음바페를 원톱으로 두고 왼쪽 라인에 무아니가 나올 때도 있었고요. 시즌 중반부터는 바르콜라가 요 자리에 주전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리카 헤르난데스가 아니라 후반기에는 누누 멘데스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리카 헤르난데스가 부상을 또 당하기도 했죠. 마지막에는 멘데스가 왼쪽 풀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왼쪽 풀백에 멘데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멘데스는 공격적인 풀백이기 때문에 매우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비안 루이스가 왼쪽 중앙 미드필더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굳이 바르콜라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멘데스가 있기 때문에 왼쪽 공격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리 생제르맹의 포백을 생각을 해보면 하키미의 공격성을 줄이기에는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하키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3백이 동일하게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멘데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멘데스가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게 매우 큰 도움이 되다 보니까 좌우 측면을 넓게 쓰고 측면을 빠르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멘데스도 스피드가 빠른 선수다 보니까. 그래서 좌우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당기면 수비가 끌려 나오면서 중앙 지역의 음바페라던가 뭐 바르콜라, 하키미가 측면에 있을 때는 덴벨레 이런 선수들한테 이제 공간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파비안 루이스의 역할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서 측면으로 커버해주는 이런 플레이가 아니라 내려와서 누누 멘데스가 올라갈 때 3백을 만들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 역할을 후반기에 이강인 선수가 없을 때 엔리케 감독이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조합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끝나고 돌아오고 그리고 아시안컵이 끝난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약간의 부상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동안 파비안 루이스가 저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기도 했고 근데 이강인 선수가 3백을 만들기는 또 좀 어색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후반기에는 파비안 루이스에게 약간 밀린 감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전술에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오게 된다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일단 베르나르도 실바가 요 파비안 루이스의 위치에서 파비안 루이스가 맡고 있는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죠. 수비 라인으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면서 수비 라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이미 맨시티에서 했었습니다. 가르디올라 감독이 괜히 베르나르도 실바를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베르나르도 실바는 왼쪽 풀백으로 뛸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3백을 만들거나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미드필더가 됐다가 3백이 됐다가 이 역할을 가르디올라 감독이 한때는 맡겼던 기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역할을 베르나르도 실바가 잘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쨌든 누누 멘데스가 올라오지 않을 때는 바르콜라가 측면을 벌려줄 때 실바가 올라가줘야 되죠. 바르콜라가 측면으로 나올 때 미드필더가 올라가서 이 공간을 채워줘야 되죠. 근데 이 역할도 베르나르도 실바가 뭐 너무 잘하는 역할이죠. 사실 특히나 데브라이너, 베실바 그리고 로드리 이 세 명의 미드필더가 배치가 됐을 때 데브라이너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가 되고 베르나르도 실바와 로드리가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공격을 하게 되면 어쨌든 공격 숫자를 늘려야 되니까 데브라이너가 약간 오른쪽, 베르나르도 실바가 약간 올라가면서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는 전술을 늘상 썼었죠. 그러니까 이게 베르나르도 실바가 거의 모든 역할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예요. 맨시티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다 할 수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왼쪽 라인에서 바르콜라 같은 선수가 측면을 넓게 사용하면서 수비를 끌고 나온다. 그러면 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역할도 베르나르도 실바가 너무나 잘하는 역할입니다. 일단 가르디올라 감독도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침투해 들어가는 데브라이너의 공간 침투, 베르나르도 실바의 공간 침투, 포든의 공간 침투, 뭐 과거에 다비드 실바의 공간 침투, 미드필더의 공간 침투를 매우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침투에 들어가는 것도 심지어 너무 잘하죠. 그래서 저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의 역할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강인이든 파비안 루이스든 그 어떤 선수가 나오든 파리 생제르맹에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왔을 때 저 선수보다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일단은 지금 현재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베르나르도 실바가 온다면 저 왼쪽 라인에서의 주전 자원이 아무래도 파비안 루이스와 이강인과의 이번 시즌 경쟁이었는데 다음 시즌에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또 더해지는 거니까 당연히 주전 경쟁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음 시즌에도 엄청나게 이 전술이 막 변할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음바페가 떠났을 때 이 가운데 자리에 뭐 하무스라던가 무아니 혹은 뭐 새로 영입되는 선수가 배치가 되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음바페가 나가면서 흡이차 같은 선수를 좀 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흡이차는 음바페처럼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수비로 내려오지 않거나 그런 선수가 아니고 이 선수가 음바페 같은 경우는 중앙 지역에서 조금 더 뛰고 싶어 했기 때문에 왼쪽 공간이 나왔던 건데 흡이차는 측면을 넓게 쓰면서 측면으로 나왔다가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왼쪽에 예를 들어 흡이차, 오른쪽에 덴벨레다. 혹은 뭐 흡이차가 아니라 이제 사비 시몬스가 있다면 사비 시몬스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어쨌든 좌우 측면 공격수가 있고
좌우 풀백인 누누 멘데스와 하키미, 분명히 이 두 선수가 다음 시즌에도 주전일 거거든요. 리카란데스가 일단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 초반까지도 못 나오는 게 확정적이잖아요. 그러면 두 명의 풀백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측면 공격수와 두 명의 풀백. 그런데 여기서 엘리케 감독은 안정적인 스타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스타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번 시즌에 썼던 변형 3백을 다음 시즌에는 안 쓸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누누 멘데스도 사실 이번 시즌에 마음껏 공격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베랄두 마르키뉴스와 함께 3백을 만들다가 타이밍이 나오면 올라가는, 그리고 그때 이제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내려와 주는 이러한 형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누 멘데스가 3백을 만들다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미드필더 라인으로 배치가 되었다가 내려갔다가 이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더 적합한 선수로 분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베르나르도 실바라던가 아니면 파비안 루이스 같은 선수가 더 선호될 가능성이 다음 시즌 초반에도 존재한다. 그리고 사실 포메이션적으로만 봐도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자리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 왼쪽 측면 공격수, 오른쪽 왼쪽 중앙 미드필더 요 자리잖아요. 그런데 일단 베르나르도 실바도 요 자리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맨시티에서 이미 이런 위치들을 다 뛸 수 있는 선수였고요. 그리고 특히나 주력으로 삼는 포지션도 이강인 선수가 모두 뛸 수 있지만 오른쪽 측면이나 왼쪽 중앙 미드필더에서 많이 뛰고 있잖아요. 이번 시즌에 베르나르도 실바도 이 두 자리가 조금 더 주력 포지션이에요. 맨시티에서도 왼쪽 측면 공격수나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는 약간 서브 포지션인 감도 있거든요. 이강인도 마찬가지고 베르나르도 실바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베르나르도 실바가 파리 생제르맹에 오게 된다면 이강인 선수의 주전 경쟁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건 사실이다. 다만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랑 이강인 선수가 공존할 수도 있겠죠. 덴벨레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에메리가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강인과 베르나르도 실바가 어디서든 뛸 수 있다는 게 이 두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이강인이 측면에서 뛰면 베실바는 중앙에서 뛰면 되고, 이강인이 중앙에서 뛰면 베실바가 측면에서 뛰면 되고, 중앙에서 같이 뛰어도 이강인은 왼쪽, 베실바는 오른쪽, 반대로 이제 바꿔서 뛰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 선수가 공존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번 시즌 베스트 11이라고 했을 때 다음 시즌 이제 비어있는 그 주전 자리 자체가 이제 왼쪽 중앙 미드필더 이쪽 자리가 유력한데, 그 자리에 베실바가 오게 된다면 당연히 이강인 선수에겐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다만 이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가장 강한 몇몇 팀을 꼽을 때 늘상 들어가는 팀이잖아요. 이 파리 생제르맹 정도 되는 팀이라면 사실은 늘상 주전 경쟁이 힘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본인의 경쟁자가 온다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면서 이강인 선수도 파리 생제르맹에 갔을 거니까, 이강인 선수가 어떤 선수가 영입이 되든, 사실 마요르카 때도 그랬거든요. 마요르카 때도 처음에는 주전이 아니었어요. 아기레 감독이 사실은 이강인 선수를 첫 번째 시즌에 점점 더 안 쓰기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주전 자리를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다음 시즌에 이강인 선수가 엄청난 스텝업을 하면서 주전 자리를 넘어서 핵심 선수로 자리를 잡은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여전히 잠재력이 많은 선수고, 이강인 선수가 다음 시즌에 더욱더 성장해서 올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충분히 베실바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과 경쟁을 했을 때도 본인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